요즘 젊은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출산율이 굉장화돼요. 특히 요즘에 30대 이하이신 분은 정말 집 살 생각이 없어요. 출산율이 낮아진 문제가 결국에는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낮아진 거여가지고 그렇다는 주장을 저는 좀 하고 있고. 영상 올리신 것들 중에서 그 출산율 관련해서 그 영상 올리신 거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이제 0.7이라는 게 이제 엄청 심각한 출산율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막 급감하는 인구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합계 출산율 0.7명이 그 어느 정도 레벨로 감소하는 건지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고 있었다가 그 얼마 전에 아티클을 읽었었는데 그것도 외국에서 이제 썼던 아티클을 작년에 읽었었던 게 한국 출산율이 너무 줄어들면은 이제 북한이 남침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네.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글이었는데 그래서 읽고 이 자식 뭔데 갑자기 북한이 남침한다고 하냐 해가지고 딱 봤는데 거기서 계산하는 공식이 그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결국은 세대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우리가 지금 71년생이 100만 명 태어났고 그 다음부터 80만 명대 뭐 70, 60만 명 쭉 태어나고 있고 지금은 20만 명씩 태어나고 있는데 80만 명이 남녀 40만으로 구성이 되고 네. 모두 다 40만 가구를 만들었을 때 거기다 0.7을 곱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만에 0.7을 곱하는 게 아니라 40만에 0.7을 곱하는 남자 여자 거니까 합쳐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28만으로 줄어버려요. 요즘 28만 명 태어나잖아요. 네. 그럼 거꾸로 그럼 28만 명이 남녀 14만으로 쪼개져서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2020년대생들이 성인 됐을 때 이들이 또 합계 출산율 0.7명이면은 14만에 0.7이니까 9만 8천 명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세대 만에 72, 3년생은 80만 명인데 2000년생은 28만 명이고 그럼 2000한 30년생 정도 되면은 9만 명씩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두 세대 만에 9만 명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쭉 갔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든가 수도권 사이즈 대비해서 인구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막 북한이 한국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했던 건데 그만큼 인구 감소가 커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미칠 영향이 엄청 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분석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가정이 이게 100% 결혼한다는 게 가정인데 네, 사실 요즘에 결혼도 안 결혼도 하잖아요. 아예 그게 더 심각한데 28만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14만 명씩 성비도 맞아야 되는 데다가 네. 한국은 또 비혼 자녀에 대한 그 인정을 또 잘 안 해주는 분위기. 그러니까 비혼 자녀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되게 고쳐야 되는 말인데 자녀 앞에 혼인이 들어갔잖아요. 네. 우리 완전 유교 문화의 그 관습하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만 자녀를 하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외국을 보면은 비혼 자녀가 전체 출산의 50%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에 대한 중요도를 좀 낮춰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서 실제로 결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면은 이제 9만 8천 명도 꿈의 숫자고 네. 서울도 보면 0.5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6만 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럼 6만 명이면 1년에 6만 명씩 나오면은 뭐 이제 가고 싶은 학교 마음대로 골라서 가고 이제 뭐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60년, 70년 지나면은 그렇게 이제 인구가 이제 급감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출산율 때문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전방 부대들은 막 통폐합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얼마 전에 네. 또 이기자 부대 같은 게 없어졌고 그 네. 부대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리고 군대가 사실은 이런 이슈에 제일 먼저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연구원 논문 같은 걸 보면은 2014년부터 인구 출산율 감소로 인해 가지고 국방 인력이 감소한다는 거를 막 석사나 박사 주제로 쓰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대안으로 냈었던 게 요즘은 갑자기 막 여성도 군대 가야 여성 된다 징병. 네. 이런 여성 징병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지금 전반적인 국방 개혁의 방향은 이제 전문 군사 제도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당백 강철 부대 같은 사람이 일반 18개월 다닌 사병보다 전투력이 높으니까 압도적으로 네. 높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는 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근데 병 인력들이 너무 감소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국방 개혁도 2022년 이후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에 글 썼을 때 뭐냐면은 과거에 국방 개혁이 2022년까지인데 2022년까지는 병이 플러스인데 네. 23, 24년부터 마이너스로 간다. 아. 그래서 문제다. 지금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 막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23, 23년 돼 보니까 지금 확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은 완전 쇼티지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 뭐 해군은 약간 모병인데 네. 뭐 0.3대 1 뭐 이러더라고요. 요즘 다 핸드폰도 다 주잖아요. 네. 해군은 이제 배 타면 핸드폰이 안 되니까 이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안 한다고. 네. 핸드폰도 못 쓰고. 그거는 머스크가 스타링크 깔아주면은 스타링크 비싸서 해줄라나? 스타링크 깔아주면은 그거 될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요즘 그러니까 군대 지원이 없다는 게 학사장교도 지원이 안 그렇죠. 되고 전반적으로 부사관도 지금 네, 모자라고. 지원이 잘 안 되고 뭐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뭐 여성 징병제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인 그 갑자기 군대 얘기 나와서 좀 그런데 네. 국방 개혁의 큰 방향성은 다른 나라들 보면은 민간인들의 그 군수산업 참여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이나 뭐 이런 관련 사무들은 민간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 그 전투력, 네. 전투력을 담당하는 군인 부분들을 전문 군사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가기는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하사관제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점점 가는 방향성인 것 같기는 한데 여튼 국방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논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생 인구는 훅 줄어버리니까 이런 쪽도 지금 삐걱삐걱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국방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뭐 지금 뭐 학교 같은 것들도 지금 뭐 폐교들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인구 감소의 문제가 지금 이 현실에도 많이 닥치고 또 이렇게 영향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이게 나중에 이제 부동산 어떤 집값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 네. 저 뭐 제 채널에서는 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한 편이긴 한데 특히 요즘에 30대 이하이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분들도 다 30대거나 편집하시는 분은 20대세요. 이런 분들 물어보면은 정말 집 살 생각이 없어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집이 너무 비싸고 집 사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돈 벌고 이러면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인구가 너무 줄어든다고 자기네들이 체감하고 제 댓글에 막 그런 게 있어요. 30대 친구들 8가구가 모였는데 결혼 한 팀이 했고 8가구에서 자녀는 한 명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자녀가 좀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출산율 심각하다. 이제 실감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소위 30대 이하 가구들의 주택 구입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출산율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집을 살 사람들도 없는데 내가 굳이 뭐 지금 사가지고 뭘 하겠느냐 약간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네, 거예요. 제가 참여하고 있는 어떤 모임 중에서 40대 이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출산율 낮아진 거를 그렇게 체감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30대 이하 분들은 확실히 체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40대 이상의 분들과 부동산 얘기를 할 때는 출산율이 화두였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마치 지구 온난화가 화두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 논의를 많이 잘 하고 있지 않은데 요즘 젊은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할 때는 출산율이 굉장한 화두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진짜 막 한국을 떠나서 뭐 이민 가고 싶다, 어디로 가서 거기 정착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채널에서 이제 출산율이 낮아진 문제가 결국에는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낮아진 거여가지고 그렇다는 주장을 저는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작용을 조금 알리는데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과밀화가 사실은 뭐 문제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대통령도 뭐 과밀화가 뭐 저출산의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 과밀화라는 거를 이제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게 우리 상황이 완전 껴버렸는데 한국 부동산 전체 자산 규모는 일경을 훨씬 넘고 집만 해도 6천조 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주택은 우리 그 이제 소위 40대 이상 주로 50대 60대로 갈수록 주택이 많은데 그들의 노후 자산을 책임져주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또 한국은 퇴직연금도 발달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국민연금 같은 기초연금이 40% 깔아주고 생애소득의 40% 깔아주고 퇴직연금에서 막 40, 50% 아니면 미국처럼 퇴직연금 100만 장자가 나와서 회사 생활 뭐 20, 25년 하면은 좀 조기 은퇴하면서 이들이 조기 은퇴하니까 청년 일자리도 많이 생겨가지고 선순환이 되는데 우리는 퇴직연금 시장이 완전 죽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나름 운영이라도 좀 되는 편인데 퇴직연금 완전 죽어 있어서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나 퇴직연금으로 부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없을 거고. 그렇죠. 저도 퇴직연금 뭐 10년간 불입했는데 10년이 뭐예요? 그 삼성 달 때부터 했으니까는 제 중간에 퇴직연금 개혁이 한 번 있었지만 퇴직연금은 그냥 퇴직금이라고 생각했지 제가 이걸 퇴직연금이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결국 노후 소득을 집에 신경 쓰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이 엄청 비싸지고 한 문제를 인식을 하면서도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정책을 쓰면은 결국 표 떨어지니까 그 어떤 정부도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과정에 점점 결국 구조적으로 수도권의
집중화는 계속해서 와 있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한 이후부터니까 거의 한 18년 동안은 계속해서 구조화로 수도권 과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이런 수도권 과밀화는 높은 경쟁 압력으로 유발됐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진 것 같아가지고 알면서도 풀지 못하는 그런 난제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은 이제 출산율 어떤 뭐 반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다가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인구가 2020년부터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급감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태어난 네.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 어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뭐 이렇게 오히려 뭐 지방의 인구 소멸들이 생기니까 뭐 수도권으로 몰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미 진행 중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책을 소름공식이라는 책 내서 그 전세 몇 배로 네. 매매가가 시장에서 고평가 저평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울은 전세의 2배로 고평가 되어 있고 경기도는 1.6배로 되어 있고 경기도와 광역시는 그리고 지방은 1.3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 그 주거 가치고 그 몇 배 주는 거는 소위 프리미엄인데 지방에는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어 있고 종국에는 전세가랑 매매가가 똑같아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역전될 수도 있어요. 전세가 또 높거나 하는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지방은 이미 그런 디스카운트 과정에 들어갔고 수도권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는 이미 수도권 과밀화, 지방 공동화 그리고 저출산 기조 속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미래에는 수도권도 비어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지금 2배씩 주고 있는 멀티플이 전 이게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울로 대표되는 그런 중심 지역의 주택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해왔는데 앞으로 뭐 길게 보면 5년 10년 이후를 생각해 보면은 수도권 역시 멀티플이 내려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어떤 가격대가 이미 선반영돼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아, 여기서 이제 상승보다는 이제 천천히 이제 완만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막 급감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네, 거다. 다만 저는 임차료는 경제 성장이 있는 기간엔 임차료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주거비가 성장률만큼 올라가는 거는 상식이라고 봤을 때 우리 경제가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게 2030년대 중반까지잖아요. 근데 플러스 성장률인데 옛날처럼 2% 성장률이 아니라 이제는 잠재 1%로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1%에서 점점 0을 향해서 가다가 2030년 중반부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플러스 성장률로 좀 가면서 임차료가 약간 상승을 하겠지만 멀티플은 2배에서 점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조합해서 보면은 가격이 계속 플랫할 수도 있거나 멀티플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면 좀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택을 막 수도권 주택을 높은 상태에서 사기 아주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를 이제 좀 봐야 되니까요. 이게 해결될 수가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좀 봐서 결정해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임차료의 상승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뭐 배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걸 텐데 이제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 30대가 생각하는 이제 집을 뭐 안 사겠다 이런 수요까지 생각해 보면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제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탈출하려는 막 자금도 막 이탈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성장률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 국가 통화 가치는 이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도 소위 한국도 예전에는 와타나베 부인을 묘사해서 김치 부인들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는 부인만 가는 건 아니고 젊은 애들 다 가고 뭐 남녀노소. K 머니들이 해외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작년부터 나타났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작년 10월에 국감 때 하는 그 이창용 총재 국감 발언을 보면은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는데 그 환율의 변동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거, 해외 주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환전 요구가 많아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갔다고 발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K 머니의 해외 쪽으로 가는 거는 구조적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이 원년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뭐 해외 투자 진짜 많았다는 뭐 기사들도 뭐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네. 경제 성장도 많이 하고 출산율 다시 반등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 쉽지 않은 그렇죠. 거잖아요. 뭐
수도권 과밀이 문제라고 하고 만약에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자 해버리면은 네. 완전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더 이상 수도권 과밀을 하지 말자. 어느 정도는 좀 제어를 하자.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수도권 과밀을 촉진하지는 말고 냅두고 되도록이면 좀 기능적으로 분산하거나 공간을 분산하거나 뭐 이렇게 하자는 주장으로 가는 건데 사실 그런 거가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정책 쪽에서 나와야 될 법한 건데 효과가 당장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총대면서 이걸 했는데 인기는 없을 수도 있고 효과는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풀리려면은 거의 개혁에 가까운 어떤 혁명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고 생각.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는 수도권도 지금 서울 강남 중심 수도권이니까 핵을 하나만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김포공항을 이전해서 김포공항 이전 면적이 강남 면적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다른 어떤 많은 소위 미래형 일자리 창출 지역으로 계획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인천과 경기 강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통근통학지의 중심으로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랑 강남권은 이제 고속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핵으로만 가더라도 서울 강남만큼은 안 커져도 거기에 있는 많은 주택들에서 서울 강남 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면은 조금 나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용산 정도는 안 될까요? 용산 국제연구지구. 거기는 면적이 이제 일단 작고, 그러니까 40만 제곱미터니까 용적률을 많이 주더라도 이제 면적이 작고 거기 오피스를 아무리 지어봐야 전체 오피스의 한 8% 늘어나요. 8%도 큰 거예요. 왜냐면 1.2억 제곱미터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면적도 훨씬 넓고 그 다음에 배후 주거 지역이 용산. 지금 용산 왜 이렇게 좋아하시죠? 영상 저 봤습니다. 봤는데 용산을 이제 저는 용산의 계획은 좋지만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아직 끝까지 봐야 되는데 역시 유튜브는 일부만 봐서는 안 돼. 썸네일만 보지 마시고 않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용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네, 사실은 용산이 저도 삼성물산 출신이고 삼성물산에서 드림 사업단으로 부임장님도 삼성물산 출신이잖아요. 후배님이 제 동기들도 후배님이시죠? 거기 가서 막 그 맞아요. 제가 오염 정화하고 막 그랬어요. 네, 제가 퇴사할 때 나가겠다고 하니까 뭐 넌 뭘 원하냐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부동산 시행을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드림 사업단 갈래 이렇게 해서 한번 오퍼를 했었는데 그냥 나간다고 해서 나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사업을 여러 차례 봤었지만은 오피스를 서울에 거기 그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김포공항 얘기한 거는 김포 배후 주거 지역이 많잖아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거점 권역이 될 만한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드린 건데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어차피 메타버스 세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될 건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정도의 큰 거대한 변화가 없이는 이것도 결국 수도권 만지는 건데요. 지방 소멸까지 얘기하면 더 큰 이슈가 되는 거라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거 수준의 한 90%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어딘가가 좀 생겨야 되고 거기에 사는 것이 뭐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뭐 이렇게 될 텐데 그게 뭐 당장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요즘에 또 아까 말씀하신 한 20년간 또 서울 집중화가 또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인프라들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 학력부터 올리는 겁니다. 사실 지방 소멸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이슈고 대도시로에 집중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이 제일 심한 것뿐인데 한국은 지방 소멸을 지방 그 국공립 학교와 사립 학교들의 학력 저하와 같이 와버렸기 때문에 지방의 인재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업들이 지방에 일자리를 안 만들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둥지를 찾아가지고 먹이를 찾아서 오는 새처럼 수도권으로 내몰린 거라서 살리는 거의 근간은 다른 어떤 도시 구조에 대한 재편 없이 그 대학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학력도 대학 설립 자유화 준칙 이후로 이제 설립이 광범위하게 늘어나면서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은 대학들로 하여금 거의 못 올리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대학 교수들 연봉도 안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저하가 됐거든요. 페이스북에 있는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미국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가 처음에 그 대학이랑 연봉 계약했을 때 대비 벌써 80%의 연봉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학교 측 노력이 심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금만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기부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학교도 그 손익구조를 학생들한테 돈 더 받고 이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받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다 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 정책부터 나와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라는 게 뭐 다 대입 입시 정책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꼬여가지고 수도권 집중화라는 걸로 일어난 건데 이걸 하나하나 풀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을 만약 가정하고 이대로 그냥 간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계속 그냥 침몰하는 배처럼 간다고 하면은 네네네. 지방의 소도시 같은 곳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럼 이런 데들은 이제 거의 소멸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도시의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예를 들면 인구 20만 이하 도시들은 도시 기능이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살기가 불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지방 광역 도시에 흡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꼭 상주 인구 아니라 그 홍콩처럼 소위 유동 인구들이 그 지역을 많이 가도 결국은 도시가 기능을 작동할 수가 있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상주 인구만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유동 인구가 늘어나도록 여러 가지 그 관광이 됐던 뭐가 됐던 정비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같고요. 사실은 도시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도시라고 해요. 근데 모여 살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그다음에 도시 기반 시설부터 이런 기능들을 위한 건축물들이 있고 그 서비스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인력 장비 기계들이 있는 건데 도시가 사라진다는 거는 그런 기능들부터 사라지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냥 병원 가려고 그랬는데 병원이 없어요. 그냥 1, 2, 3차 진료기관 중에서 1차는 있는데 2차 건너뛰고 1차도 뜨문뜨문 있고 3차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도시에는 의료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보육 기능이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학교 같은 게 없어질 때는 학업 기능이 없어지다 보니까 기능의 부존재로 인해서 도시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뭐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뭐 한 채를 더 사면 뭐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는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분들 아니면 인구 감소 지역에 뭔가 주택이나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뭐 하루라도 빨리 좀뭐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반전의 계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거는 결국 전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을 더 사면은 뭐 더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정책을 냈으면은 그 밑에서는 지방 소멸되는 지역을 방어하는 방지 정책이 같이 나와야 패키지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해서 손 한쪽만 내밀면서 그게 작동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 개가 같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결국 손 하나로는 박수를 못 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네네. 그렇지만 꼭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좀 잘 한 다음에 그냥 장기적인 플랜에 맞춰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거의 7, 80%가 부동산에 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찌 보면 뭐 저도 큰 틀에서는 이게 부동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굳이 부동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부동산 투자하면 귀찮은 일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뭔가 금융자산 이런 쪽에는 좀 그런 뭐랄까 좀 메리트 발전이 안 돼 이게 있죠. 우리나라 없어요. 금융자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후 대비도 잘 안 되는데 따져 보면 그냥 내 집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정도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금융시장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도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컨셉은 저는 금융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 있었던 그 저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우리나라 가게들처럼 막 주말에도 나가서 부동산 공부하고 막 밤늦게 막 강의 듣고 이러지 않거든요. 다 그렇지 않는 건 아닌데 그 비중이 작은데 한국은 전체 가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다 같이 공부하는 재테크 심화된 그런 가구고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재테크 채널의 평균 구독자 수도 높아요. 다른 이제 같은 유튜버시니까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막 200만 경제 채널이 있는데 외국 200만 채널 찾기 어렵거든요. 의외로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에서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재테크 채널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미국을 예로 들면은 미국인들은 기초연금이 있지만 회사를 다니면은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주식형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10조 원이나 되는데 10조 달러가 됩니다. 네. 미국 주시장으로 거의 대부분 다 재투자되다 보니까 퇴직연금의 연율화 수익률이 10%를 넘어가서 직장생활 좀 한참 하고 났더니 정말 401k 100만장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조기 은퇴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 호황일 때 빨리 은퇴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나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운영을
운용을 안 해요. 어차피 본인이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 퇴직연금 매니저가 운용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해봐야 얘가 더 잘하는데 이러면서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본인은 그냥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가정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돈이 불어나 있어서 노후 자금에 문제가 없으니까 쿨하게 은퇴하는 그런 문화가 됐는데 우리는 국민연금은 그래도 운용을 하죠. 예, 그래도 국민연금은 물론 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진짜 높지 않고 채권이랑 주식 약 6대4 포트폴리오 유지하다 보니까 성과가 늘 아무래도. 그런데 네. 근데 퇴직연금은 6대4도 아니고 예금에 거의 80% 꽂아놓고 예금을요? 다 퇴직연금 다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DB랑 DC가 있는데 네. 퇴직연금의 4분의 3은 DB형이고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전 그래서 회사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회사들이 다 예금에 넣어버려요. 90%를. 그리고 거기서 일부 DC형으로 바꿔서 DC형은 이제 주식형에 자기가 본인이 운용을 하시는 네. 거거든요. 본인이 운영을 하면은 ETF나 펀드를 가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진짜 적극적인 사람들은 위험자산의 70%를 넣죠. 근데 나머지 30%는 안전자산 넣어야 되고 3대 7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DC형으로 이렇게 운영하신 분이 소수예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퇴직연금 시장이 한국은 전혀 성숙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다른 나라처럼 소득 대체 5, 60% 못 해주니까 그냥 예금이고 퇴직금에 불과하니까는 자연스럽게 부족한 현금 흐름을 메이크업해야 되는데 뭐 어디서 메이크업 한다는 겁니까? 그럼 주식시장은 이 주식시장 얘기하면 정말 하세월인데 주식시장으로 돈이 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선택하신 거고 한국 가계가 결국 종합적으로 부동산을 수십 년간 선택한 결과 그냥 우리나라 집값이 전 세계 제일 비싼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그리고 가계 자산의 80%가 여기다 몰려버리게 됐다라는 그 결과치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고치려면은 주식시장 정상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 정상화만 하더라도 오늘 1시간 동안 떠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그 말까지 못하고 여튼 이게 다 연결된 문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동안 발전도 잘했지만 이 뭔가 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쌓여있던 문제들이 너무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어디 하나 풀어가지고는 안 되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금융자산 쪽이 좀 발달이 많이 되면은 사실 굳이 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막 살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내가 그냥 빌라에 나 편하게 살면서 이 금융자산 투자하면 어느 곳에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똑같이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쩔 수 없이 좋은 동네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더 몰리고 막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한데 이게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그럼 또 다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여전히 또 박스권이고 항상 이러니까. 네, 뭐 지금 뭐 PBR 대책 내고 하지만 그거는 미봉책이고 한국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간 건 간단한데요.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의 개입이 거의 없죠. 네. 그 주식시장은 40% 정도의 외국인들의 개입이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쨌든 원화 표시 자산인데 한국 경제를 거의 그대로 투영을 해요. 그리고 한국 경제는 그동안 꽤 우상향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게가 바쁜 일상생활에서 집 한 채 사서 그냥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오크드의 대표가 한 것처럼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고 묵혀놓으면은 돈을 벌었어요. 네. 한국 경제가 우상향했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높은 상품인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만한 인센티브가 이 안에 많지 않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오르긴 올랐지만은 그리고 부동산은 레버리지 상품이었고요. 네.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은 주식의 총 투자 수익률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네. 그래서 가계가 부동산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동산으로 좀 돈이 안 온 이유도 부동산 시장의 총 기대 수익률이 이제 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판단했을 때는 주식은 그나마 조금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살짝 가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투자가 되니까 미국 시장의 총 기대 수익률이 더 커서 그럼 미국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수익률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 키우려면 한국 주식시장 수익률을 높여주면 되는 건데 기업들한테 가짜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기업들의 주주환원 수익률을 높여주면 되는 건데 주주환원 수익률인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게 늘어나는 구조를 택하지 않고 이 정부에서도 안타깝지만 다른 모든 정부가 했던 것처럼 배당과 자사주를 크게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주시장으로는 높은 수익률이 올라올 확률이 없고 그냥 모멘텀 플레이나 하고 이러면 되는 되게 기술적인 장으로 변하면서 주시장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주택 문제가 한 개 부처에 맡겨가지고 이제 해결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도 정말 아이러닉하게 DSR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금융감독원 규제로 시작이 됐거든요. 주택시장 안정화도 공급 뭐 폭탄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공급 아니야 돈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어떤 상품 자산 시장은 정말 금융 대책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랑 다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정책들만 부처별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엇박자가 많이 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